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 위에 후추통을 한번 봐주세요. 별 생각 없이 톡톡 뿌리는 이 검은 알갱이가 사실 중세 유럽에선 검은 황금이라 불리며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사기급 아이템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5세기 리스본 시장에서 귀족들은 후추 알갱이를 손에 쥐고 불을 과시했거든요. 당시 후추는 단순한 양념이 아니었어요. 냉장고가 없던 시대 막대한 불을 과시하고 신체 균형을 맞추는 최고의 사치품이자 약재이자 사회적 지위의 상징, 그리고 사체 액설 기반 의학의 핵심 약재였죠. 가치는 그야말로 떡상 상태인 거고요. 후추 알갱이 하나하나가 돈으로 통용될 만큼 가치 있는 자산이었거든요. 이 미친 마진을 잡기 위해 인류가 벌인 피해 전쟁, 그 숨 막히는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5세기의 유럽인들에게 후추는 단순한 미각의 즐거움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이자 부의 척도였던 거죠. 당시 유럽은 겨울이 오면 가축을 먹일 사료가 부족해 대부분의 소나 돼지를 가을에 도축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쌓인 고기들은 소금에 절여 보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린내가 진동하고 맛은 형편없어지기 마련이었죠. 이때 등장한 후추는 막대한 불을 과시하고 신체 균형을 맞추는 최고의 사치품이자 약재로서 보존성을 높여주는 마법의 가루였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 의학계는 인간의 몸이 4가지 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체 액설을 맹신하고 있었거든요. 후추는 성질이 뜨겁고 건조하여 몸 안에 차갑고 축축한 기운을 다스리는 최고의 치료제로 대접받았죠. 왕과 귀족들은 식탁에 후추통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 증명한 거예요. 연회장에 모인 손님들에게 후추를 아낌없이 뿌린 고기 요리를 대접하는 것은 오늘날 슈퍼카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과시수단이었거든요. 후추 한 알의 무게는 곧 금의 가치와 비례했고 리스본과 베네치아의 거리는 이 검은 알갱이를 탐내는 인간들의 욕망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이 보물은 아시아라는 먼 땅에서 수많은 중개 상인의 손을 거쳐 들어왔기에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거든요. 유럽인들은 결심했어요. 누군가에게 비싼 값을 치르는 대신 우리가 직접 그 땅을 찾아가겠다고 말이죠. 1490년대 초 포르투갈은 치명적인 경제적 억가에 직면한 거죠.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먹으면서 동방무역로의 통행세 셔틀이 시작됐거든요. 아랍과 베네치아 상인들이 붙이는 중개 마진은 무려 500%였죠. 왕 마누엘 1세는 아랍 거치지 말고 직접 인도 가서 후추 떼와라고 명령했었는데 다들 고개를 저었거든요. 아프리카 희망봉은 바다 괴물이 사는 죽음의 무덤이라 불렸으니까요. 하지만 1497년 7월 8일 리스본 항구에서 전설의 함대가 출항하는 거죠. 함대는 기함 상트 가브리엘호 120톤과 상트 라파엘호 100톤, 그리고 베라로 50톤 등 총 4척으로 구성됐거든요. 선원 170명과 3년치 보급품을 가득 실었죠. 항구는 어머니들의 울음소리와 포르투갈의 영광을 외치는 바스코 다 가마의 포효가 뒤섞인 아수라장이었거든요. 바스코 다 가마는 냉철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선원들의 목숨을 도구처럼 다루었거든요. 출항 초기에는 카나리아 제도를 지나며 순탄한 듯 보였으나 아프리카 서해안의 적도 부근에 도달하자 바다는 잔인한 본색을 드러낸 거죠. 바람 한 점 없는 정체 구역에 갇힌 배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썩어갔거든요. 식수는 이끼가 끼어 갈색으로 변했고 빵은 바구미가 들끓어 가루가 된 거죠. 가장 무서운 적은 괴혈병이었거든요. 비타민C가 부족해지자 선원들의 잇몸은 검게 변하며 부어올랐고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솟구쳤죠. 이가 빠지고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선원들은 고통 속에 울부짖었거든요. 바스코 다 가마는 절망하는 선원들에게 가차 없는 매질과 군법을 적용한 거죠. 반란을 모의한 주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되거나 바다에 던져졌거든요. 폭풍구가 몰아치는 아프리카 남단의 바다는 거대한 파도로 함대를 집어삼키려 했죠. 배의 나무 틈새로 물이 새어 들어오고 돛대는 비명을 지르며 꺾여 나갔거든요. 그러나 다 가마는 돛대 위에서 고함을 치며 전진을 멈추지 않은 거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300일 이상의 항해 끝에 그들은 마침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인도양으로 진입했거든요. 이는 지도에도 없던 길을 오직 신념과 공포로 뚫어낸 인류사의 대사건이었던 거예요. 1498년 5월 20일 드디어 인도 칼리쿠트에 도착하는 거죠. 열대 낙원의 향기가 진동하는 가운데 자말린 왕은 금실 비단 터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나타났죠. 다 가마는 모자와 보석 몇 개를 내밀며 무역을 제안했는데 현지 아랍 상인 4,000명의 반발이 심했거든요. 결국 다 가마는 현지인 16명을 인질로 잡는 강수를 둔 거죠. 상트 라파엘호는 인력 부족으로 태워버리고 남은 2척에 후추를 가득 실어 탈출했죠. 1499년 9월 10일 리스본으로 돌아온 생존자는 단 54명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화물의 가치는 항해 비용의 30배에서 60배였죠. 칼리쿠트의 해변은 유럽인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풍요로웠거든요. 시장에는 후추뿐만 아니라 계피와 정향, 그리고 생강과 보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자말린 왕은 처음에는 이 이방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했거든요. 하지만 다 가마가 준비한 선물은 왕의 눈에 조잡하기 짝이 없었죠. 유럽에서 귀하게 여겼던 구슬과 모자, 그리고 싸구려 보석들은 인도의 화려한 보물들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었거든요. 아랍 상인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은 거죠. 그들은 자말린 왕에게 저들은 장사꾼이 아니라 해적이니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이간질했거든요.
다가마는 인도양의 무역 질서가 이미 아랍인들에 의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깨달은 거죠. 그는 정당한 거래로는 결코 후추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대포를 앞세운 무력 외교를 선택한 거죠. 해안가의 민간인들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함포를 발사하여 도시를 위협했거든요. 칼리쿠트의 궁정 안에서는 매일같이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죠.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 금을 뿌려 관리들을 매수했고 다가마는 칼날을 세우며 압박했거든요. 결국 충분한 양의 후추를 확보한 다가마는 도망치듯 인도양을 빠져나온 거죠. 돌아오는 길은 더 험난했거든요. 계절풍의 방향을 잘못 계산한 탓에 인도양을 건너는 데만 석 달이 넘게 걸렸고 남은 선원들마저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나간 거죠. 하지만 리스본 항구에 함대가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고통은 황금의 환호로 바뀐 거예요. 배에서 쏟아지는 후추 알갱이들은 포르투갈을 유럽 최고의 부국으로 만든 거거든요. 마누엘 1세는 왕관을 새로 제작했고 리스본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떡상한 거죠. 포르투갈의 독주를 본 네덜란드는 1602년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거죠. 당시 후추 1kg은 금 1g 가치였고 육두구는 그 10배였죠. 유일한 산지인 인도네시아 반다 제도의 장로들은 독점 계약을 거부하며 저항했거든요. 총수 얀 피터스 존 코에는 독점 아니면 파산이다라며 폭주하는 거죠. 1621년 2월 8일 19척 전함과 1600명 병력 그리고 일본 용병 200여든여섯 명을 동원해 반다섬을 포위했거든요. 지도자 6명을 유인해 참수하고 마을 44곳을 불태웠죠. 네덜란드인들은 암스테르담의 좁은 운에서 세상을 지배할 거대한 자본에 힘을 쓸 험한 거예요. 그들은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군대 파견과 조약 체결 그리고 화폐 발행권까지 거머쥐었거든요. 반다 제도는 작고 아름다운 섬들이었지만 그곳에서 자라는 육두구는 유럽의 모든 약국과 주방이 갈망하는 보물이었죠. 네덜란드인들은 원주민들에게 후추와 육두구를 오직 자신들에게만 헐값에 팔라고 강요했거든요. 하지만 원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자유무역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얀 피터스 존 코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원주민의 저항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섬멸 작전을 지시한 거죠. 일본에서 데려온 무사들은 잔인한 기술로 원주민 지도자들을 고문했거든요. 숲속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죠. 마을 전체가 불타오르고 공기는 매캐한 연기와 향신료 냄새로 가득 찼거든요. 1만 5천 명에 달하던 반다 섬의 인구는 학살과 강제 이주로 인해 1천 명 이하로 급감한 거죠. 네덜란드인들은 텅 빈 섬에 자신들의 관리들을 배치하고 노예들을 들여와 향신료 농장을 만든 거거든요. 이 잔혹한 독점을 통해 육두구 가격은 유럽 시장에서 14배 이상 폭등했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은 후추와 육두구로 지은 대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거든요. 그러나 이 영광은 수만 명의 원주민의 피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죠. 탐욕은 내부의 부패를 낳았고 지나친 독점은 경쟁자들의 분노를 유발했거든요. 결국 이 거대한 기업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범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된 거죠. 영국 동인도 회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네덜란드와 영국은 향신료를 두고 3번의 전쟁을 벌였죠. 1차 전쟁에서는 영국이 호송선 200척을 압류하며 주식이 50% 폭락한 거예요. 2차 전쟁은 네덜란드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대포 사거리 열세로 고전했죠. 결국 1667년 브레다 조약에서 역대급 거래가 성사된 거죠. 네덜란드 총리 얀 데 비트는 향신료 산지인 레어원섬을 지키는 대가로 당시 별 볼 일 없던 땅인 뉴암스테르담을 영국에 넘긴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지금의 뉴욕 맨해튼인 거죠. 17세기의 눈으로 보기에 이 거래는 네덜란드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거든요. 레원섬은 세계에서 육두구가 가장 많이 나는 핵심 생산지였고 뉴암스테르담은 그저 북미 대륙의 늪지대에 불과했으니까요. 네덜란드인들은 당장의 수익을 보장하는 향신료 창고를 선택한 거죠. 반면 영국인들은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거든요. 시간이 흐르며 향신료의 가치는 점차 하락했죠.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고 유럽인들의 입맛은 설탕과 커피 그리고 차로 옮겨간 거거든요. 금값이었던 후추는 흔한 양념이 되었고 레어원 섬은 지도에서조차 찾기 힘든 작은 섬으로 남았죠. 하지만 영국이 가져간 뉴암스테르담은 뉴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한 거예요. 월스트리트에 마천루가 들어서고 세계의 자본이 모여드는 거대 도시가 된 거거든요. 만약 네덜란드가 당장의 후추 마진에 집착하지 않고 뉴욕을 지켰다면 오늘날의 세계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을 쫓는 독점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성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플랫폼과 네트워크 확보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인 거죠. 영국은 인도와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거대한 무역망을 구축했고 이는 대영 제국의 기반이 된 거거든요. 후추 한 알에서 시작된 경쟁이 결국 지구 반대편의 도시 이름을 바꾸고 현대 문명의 구조를 형성한 거예요. 전략적 양보가 얼마나 거대한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라 할 수 있죠. 당장의 이익 대신 미래의 가치를 선택하세요. 레온섬을 선택한 네덜란드는 향신료를 얻었지만
뉴욕을 가져간 영국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얻었거든요. 향신료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당장 마진이 높은 상품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큰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죠. 바스코 다가마의 무모한 도전은 유럽의 지평선을 넓혔고, 네덜란드의 잔혹한 독점은 기업의 윤리에 대해 질문을 던졌으며, 영국의 전략적 선택은 현대 경제의 심장을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식탁에서 가볍게 뿌리는 후추 한 알에는 수많은 선원들의 눈물과 상인들의 탐욕,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바꾼 결정들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비효율적인 중간 단계를 끊어내고 본질에 접근하려 했던 그들의 열정은 오늘날 글로벌 무역의 뿌리가 된 거죠.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작은 파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먼 바다 너머의 거대한 대륙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시길 바라요. 작은 이익을 포기하는 용기가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죠. 향신료 전쟁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지적 카타르시스를 위해 더 깊고 진한 역사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